파트 2의 챕터 7입니다. 길이와 길이 관련 변수 length and length related parameters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표는요,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length as a fundamental dimension, 기본 차원으로서의 길이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해당되는 이 길이의 영승, 그러니까 무차원 길이가 되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해서 길이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measurement of length,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칭치수, 실치수, nominal size, 그리고 actual size, 이런 또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쭉 보면 두 길이의 비예요. 그래서 길이분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차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그 각도를 나타내는 무차원 길이의 라디안이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우리가 무차원 길이 관련돼서 사용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strain, 변형률입니다. 요거는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또는 압축된 길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기계공학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그 무차원 길이, 랭스의 제로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길이니까 뭐 그냥 랭스의 1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뭡니까? 면적은 길이의 제곱 관련되는 디멘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에어리아에 관련되는 거, 공학과 에어리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부피, 볼륨은 길이의 3승이죠. 이 부피와 또 공학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단면 2차 모멘트, second moment of area,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듣게 되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는데요.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요거는 부피가 길이의 3승이었잖아요. 요거는 길이의 4승이 됩니다. 자,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조금 오래된 차긴 합니다. BMW에서 나오는 우리 G3 로드스터라는 겁니다. 자, 왜 이거를 여러분한테 보이냐 하면 여기 옆에 보면 이 G3 로드스터의 기본적인 그 치수들이 나옵니다. 자동차의 폭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축간 거리가 어떻게 되고, 또 제일 앞에서부터 끝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운전석에서부터 이 차량의 이 루프까지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 로봇공학과, 우리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기계공학 관련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자, 설계를 한다는 것들은 결국은 보면 대부분의 것들이 그 치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치수들. 그 치수들은 다 길이의 단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또는 그 길이를 우리가 결정하게 되면, 치수를 결정하게 되면 그 길이로부터 파생되는 면적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부피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차의 전체적인 길이, 높이, 이런 치수가 결정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뭐 본닛의 넓이라든지, 그죠? 전체적인 넓이가 또 결정되고, 가로 세로 높이가 나오니까 부피가 나오겠죠. 그래서 좌석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좌석의 크기, 그리고 트렁크, 이 트렁크의 공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공학적인 설계에서 길이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결정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길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학적인 설계 하는 데 있어서 길이가 무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길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기본 차원으로서 길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길이에 대한 그 사이즈, 치수에 대한 공학적인 감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수는 중요한 설계 변수예요. 모든 물리적인 사물들이 크기를 가지는데 그 크기는 그 치수로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 length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본이 되는 치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 길이 랭스가 결정되면 면적 아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부피 이야기했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내용 있죠. 단면 2차 모멘트, second moment of area. 요게 이제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개념인데, 그러한 모든 양들이 길이와 관련돼서 유도되는 양들입니다. 자, 그래서 치수가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길이를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좌표계를 쓰게 됩니다. 좌표계가 이제 길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또 하나 예가 되는데, 이 좌표계는 영어로는 이제 coordinate syste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좌표계가 우리는 이 일정 부분 좌표계를 사용해요. 어떻게 되냐면 위치 그리고 방향들을 표현할 때 좌표계를 사용하게 되면 매우 편리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떤 A 지점 위치를, 여기 나오는 위치를 우리가 이 위치가 어디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거, 이 A가 공간상에 있는 위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이 A가 어디에 위치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직교좌표계입니다. 직교좌표계라는 것은 세 축이 이와 같이 서로 직교하는, 서로 90도가 되는 그러한 좌표계예요. 그러면 A라는 이 위치는 어떻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냐면요. 자, 이 A점이 있기 때문에 이 A점은요, 이 X축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Y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졌다.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높이 Z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졌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축으로 떨어진 양, 길이 X, Y, Z를 말해주면 여러분들 이 카티지안 시스템, 직교좌표계가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둘 다 인식하고 있는 좌표계라고 하면 이 X, Y, Z라는 이 순서상 값만 알려주면 A 위치는 우리가 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용하는 좌표계가 원통 좌표계입니다. 원통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원통이 있는데 이 어떤 움직임이 이러한 이 원통의 한 모서리 위쪽에 밑면에 이 모서리를 따라가면서 뭔가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운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 카티지안 시스템을 이용을 해도 표현은 할 수는 있어요. 표현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통 좌표계를 쓰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원통 중심에 이 좌표계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원통 좌표계가 있고 위쪽이 이렇게 되겠죠. 대강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점의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중심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로 요거는 똑같은 위치가, 자, 지금 그렸을 때의 문제고요. 이 반지름하고 똑같습니다. 이 중심에서 떨어진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에요. R이 반지름. 그 다음에 세타는 뭐냐 하면 여기 어떤 기준이 되는 X쪽으로부터 이 점이 얼마만큼 각도로 떨어져 있느냐, 세타를 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Z방향으로는 높이를 우리가 G라고 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런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R은 고정되고요. 세타만 움직이고 G는 우리가 일정하다고 치면 이 어떤 G 높이상에서 회전하고 있는 걸 나타낼 때는 세타만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R은 일정하고요. 세타가 시간에 따라 변하고 또 Z도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럼 그걸 뭘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어. 나선형 헬리칼 쉐입을 이런
실린드리칼 좌표계를 통해서 나타내면 아주 편리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하나 더 나가서 스피리칼 코디네이트에서 구면 좌표계가 있어요. 이거 말 그대로 이 구예요, 구. 이제 원이 아니라 이런 구입니다. 볼륨을 가지고 있는 구예요. 이 구상에 있는 우리 지구와 같은 그러한 형태에서 어떤 좌표를 나타내려고 할 때는 이 구면 좌표계를 쓰는 게 편리합니다. 이 구면 좌표계는 중심으로 떨어진 이 거리 반지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좌표계 x에서부터의 각도, 그 다음에 이 g로부터의 각도, 이렇게 파이, 세타 파이, r 세타 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이 세 개가 다 쓰이긴 쓰이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직교 좌표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통 좌표계가 사용됩니다. 스피리칼 좌표계도 사용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이 어떤 지구의 어떤 위치를, 지구상에서의 어떤 위치를 나타낸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대부분은 직교와 원통 좌표계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좌표계에 사용되는 예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지도에서 우리가 이 좌표계를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자, 집을 기준으로 은행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X방향으로 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Y방향으로 이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도상에서 우리가 장소를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거리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요, 디렉션, 이 방향도 필요합니다. 그때 좌표계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우리 기계공학에 가까운 내용들을 하게 되면 이 컴퓨터 수치 제어, CNC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공을 할 때 이 여러분들 뭐 TV라든지 보면 뭐 여러 가지 가공하는, 축을 가공한다든지 뭐 구멍을 우리가 만든다든지 할 때 보면 아주 빨리 돌아가는 드릴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형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드릴의 위치, 포지셔닝 그런 것들을 제어할 때 이 좌표계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공작 기계, 밀링 머신 또는 선반 이런 것들을 제어할 때 또 좌표계가 많이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계는 일단 국제표준 단위계 SI 단위계에서는요, 미터가 기본 단위입니다. 미터를 기본 길이 단위로 쓰고요. 자, 이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인 배수로는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하면 얼마입니까? 1 마이크로미터 하면은 여기 1 마이크로미터 또는 1 미크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밀리미터, 밀리미터는 밀리미터죠. 1000분의 1 미터가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죠. 그러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가 됩니다. 센티미터, 센티미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1cm는 100분의 1 미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킬로미터, 킬로미터는 1km는 10의 3승 미터가 돼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영국 간습 단위계, 또 미국에서 하는 US 단위계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피트가 기본 단위입니다. 피트. 그 다음 1피트는 그러면 약 30cm 정도 돼요. 그래서 1피트는 0.3048m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 단위를 여러분들 환산해야 할 때는 옆에 여기 밑에 보이는 것들을 쓰면 되죠. 그래서 1마일은 약 1.6km 정도가 되고요. 1풋은 12인치가 되고요. 이런 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쓰면 되고, 요거를 외워둘 필요는 없고 여기 나오는 일반적인 배수, 뭐 마이크로, 밀리, 센티, 킬로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길이 측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길이 측정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길이, 랭스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랭스를 어떻게 측정할 건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인 길이 측정은 우리가 자를 이용합니다. 뭐 줄자를 이용하든지 막대, 자, 막드나 이런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떤 측정 장치를 써야 되느냐는 어느 정도 정확하냐,
정확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필요로 하느냐 이 부분하고 대상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건물의 높이를 재는데 30cm 작아지고 재면 되게 불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0.3mm를 재야 되는데 줄자 가지고 재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작은 대상물을 정확히 측정하는 경우에 그죠? 이거 어떻게 이제 측정하느냐 보면 요즘은 이렇게 마이크로미터, 버니어 캘리퍼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을 실제로 뭐 측정하고 이랬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이제 CAD 시스템이 아주 발전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CNC 가공이랑 이렇게 물려서 그냥 우리가 그 CAD 상에서 정확한 치수만 모델링 해 놓으면 그게 이제 컴퓨터로 CNC 제어를 통해서 가공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가공을 하면서 1mm를 가공한 다음에 또 자로 측정한 다음에 얼마나 가공했는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이 발전하면서부터 또 더 우리가 뭘 가공하면서 측정을 하면서 가공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일단 길이는 이러한 마이크로미터, 버니어 캘리퍼스 이런 것들을 써서 예전에 100분의 1mm까지 뭐 측정을 했다. 그죠? 그래서 0.01 또는 0.02mm까지 이런 마이크로미터나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을 했었고요. 좀 더 이제 큰 규모를 즉 더 길이가 큰 경우를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뭐 우리가 도로 가면서 이런 장비들을 들고 측정하는 사람들 또 아니 멀리 떨어진 데서는 뭐 어떤 그 폴대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텐데요. 이거 토목공학에서 쓰는 거예요. 전자 측정 장비 가지고 EDMI, Electronic Distance Measuring Instrument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뭐 토목공학 할 때 그죠?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반사 장치에 빛을 보내고 그 빛이 반사되어 돌아오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그러한 장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쓸 일은 잘은 없죠. 참고로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앞에서는 이제 직접적인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였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조금 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편리하게 길이 같은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직접 그 길이에 해당되는 자들 또는 뭐 전자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빛이 반사되어서 오는 거리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 거리하고 크기를 이 수학적인 방법, 특별히 이 삼각 법칙, 트리고노메트릭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건물이 있어요. 그죠? 뭐 여기 나오는 우리 대학교의 그 가람관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높이를 자, 여기도 보세요. 정확한 측정 도구 없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위에서 여기 위에서 사람들이 줄자를 이렇게 내려서 줄자를 이렇게 내려서 이 줄자로 이 길이가 얼마 되느냐 이것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측정 도구 없이 건물의 높이를 어떻게 측정하겠느냐 추정하겠느냐죠. 측정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으로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전체 높이가 h입니다. 대문자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이 서 있다고 칩시다. 여기 사람이 보이죠? 그 사람의 눈높이까지의 높이를 h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h1은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h2를 우리가 더해주면 되는데 h2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우리가 삼각 법칙을 쓰는 거죠. 탄젠트 여기 알파라고 하면요. 요 알파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는 요 거리 d분의 여기 높이 h2가 돼요. h2. 그래서 탄젠트 알파라는 거를 우리가 d분의 h2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 식을 h2로 나타내면 h2는 뭐가 돼요? d 곱하기 탄젠트 알파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전체 높이 h 대문자는 h1 사람의 눈높이까지의 높이 더하기
D 탄젠트 알파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도 알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요거를 확대해서 보면 사람 눈이 있고요. 여기 눈에서 우리가 빨대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빨대가 여기 건물의 최종 높이에 있는 꼭지점까지 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알파라는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정확하게 우리가 직선을 그으면 이게 알파가 됩니다. 이게 이 알파가 돼요. 그럼 이 알파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우리가 여기 빨대에다가 여기 나오는 각도기를 딱 대게 되면요. 자, 우리가 필요한 각도 이게 알파죠. 이게 알파가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90도가 되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자, 이 각도하고 이 부분 삼각형에서 이 부분하고 같죠. 따라서 이 부분이 또 90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이 큰 삼각형에서 이 부분이 알파고요. 이 부분이 90도고요. 이 부분이 각도가 점입니다. 그러면 작은 삼각형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90도고 여기 점이기 때문에 이 각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예, 알파 각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각도기를 이렇게 빨대에 붙이고 추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바로 이 각도, 여기 표시되는 이 각도가 알파 각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빨대 하나 각도기만 있으면 여기 각도 알파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관계에서 h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 법칙을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삼각 법칙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배우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여기 트리고노메트릭 프린시플, 그 삼각 법칙에 대해서 복습하는 걸 조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직각삼각형인 경우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인데요. 한 부분이 이렇게 90도로 직각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는 게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빗변의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 A와 B 그 각각의 제곱에 더하기,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된다. 이런 것들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우리가 사인 그리고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합니다. 자, 먼저 사인 알파를 보겠습니다. 사인 알파, 알파 각도는 이겁니다. 사인 알파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다 정의입니다. 정의에서 나온 거예요.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의는 어떻게 약속했다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정의는 받아들이고 기억을 해줘야 돼요. 저기를 자꾸 이해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의는 여러분들이 이해 앤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사인 알파는 여기가 알파잖아요. 사인 알파는 C분의 A입니다. C분의 A. 빗변분의 대변 이렇게 되고요. 사인 베타 같은 경우는 여기 기준이죠. 사인 베타는 빗변분의 이 각의 베타에 대한 대변 B가 됩니다. 그래서 C분의 B가 돼요. 코사인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은, 자, 코사인 알파 하면 코사인 알파는 이 대변분의 얘가 그 여기다 쓴 접변의 어드제이슨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C분의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같은 경우에 코사인 베타 같은 경우는 C분의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는 여기 대변분의 이 빗변분의 이 각도가 대응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대변이 되는 거고, 코사인 값은 어떻게 되냐면 빗변분의 그 각도하고 접하는 변의 길이, 그래서 빗변분의 접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탄젠트 알파는 어떻게 되느냐? 탄젠트 알파는 이제는 여기 나오는 빗변은 상관없고요. 탄젠트 알파 같은 경우는 이거의 접변분의 대변, 그래서 B분의 A. 그 다음에 탄젠트 베타 같은 경우는 탄젠트 베타도 이게 바로 접변분의 대변 A분의 B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인하고 코사인은 이게 독립적이에요. 근데 탄젠트는 어떻게 되냐면 탄젠트 알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입니다. 여기 나오는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 CC가 다 분모에 있으니까 없어지고 B분의 A 탄젠트 알파 계산되는 거죠. 탄젠트 베타는 코사인 베타 분의 사인 베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관계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외울 것이 아니라요. 사인은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이 경우는 그냥 코사인이니까 우리가 C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C 모양으로 하면 코사인 알파 같은 경우는 C분의 B다 이렇게 하는 거고, 사인 같은 경우는 그 우리 S에 대한 소문자 있죠. 필기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 이렇게 쓰나요? 그래서 이 C분의 A 이게 반대로 돼서 쓰기가 좀 어려운데 C분의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어떻게 합니까? 탄젠트 알파 같은 경우는 탄젠트 우리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니까 T를 이렇게 쓰니까 B분의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직각삼각형에 대한 것이고요. 요런 관계들이 자, 사인 알파를 우리가 계산할 때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정의를 했고요. 자, 만약에 이제 일반 삼각형이에요. arbitrary shape triangle이에요. 이건 뭐냐면 일반이기 때문에 꼭 직각이 아니어도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면 이거는 직각 삼각형이 아니어도 된다. 자,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이거는 만족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더 사인으로 해서 사인 법칙이에요. 자, 보면 자, 일반 직각삼각형이 아닌 경우에요. 아니어도 이게 성립하고요. 직각삼각형이어도 성립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일반 삼각형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변의 길이를 우리가 A, B, C라고 이렇게 정했으면요. 이 A에 대응되는 각도를 알파, 그 다음에 B에 대응되는 각도를 베타, C에 대응되는 그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게 사인 알파분의 A, 그리고 사인 베타분의 B, 사인 세타분의 C가 이게 어떤 일정한 컨스턴트, 상수로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인 법칙이고요. 이 시간에 이걸 증명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게 사인 법칙이라는 걸 알고 이게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책 표지 앞뒤에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되고요. 자, 코사인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 일반 삼각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뭐 여기 보면 자,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A제곱은 B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알파인데, 만약에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면 직각삼각형이 언제 어떤 각도가 알파나 베타나 C 이런 것 중에서 자, 알파가 만약에 요게 어떻게 됩니까? 직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직각이 되면 여기 A가 빗변이 되죠. 빗변이 되기 때문에 자, 알파가 이게 90도니까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가 되는 경우,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것처럼 자, 거기에서 알파가 직각은 아닌 경우에 일반적인 각도를 가지는 경우에 이런 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A제곱은 B제곱,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2BC 코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제곱, C제곱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세타로 정리를 하면 자, 이게 왼쪽으로 넘어가고요. A제곱이 다시 오른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B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A제곱, 그리고 여기 2BC를 나눠주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모든 삼각형의 자, 변의 길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인 경우에는 코사인 알파를 우리가 하면은 이렇게 이 빗변분의 접변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직각삼각형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그 변들의 길이의 관계로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반 삼각형일 때하고 직각삼각형일 때 삼각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유용한 삼각 법칙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게 이거죠. 사인 알파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은 1이다. 요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인 2알파는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입니다.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파 베타가 똑같은 거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알파하고 베타가 똑같은 거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이기 때문에 자 똑같이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2 알파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코사인 이 부분에다가 베타 대신에 여러분 알파 넣으면 코사인 알파의 제곱 빼기 사인 알파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사인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사인 알파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게 우함수냐 기함수냐 그거거든요. 짝함수냐 또 뭐 홀함수냐 이렇게 되는데 사인 함수는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이 원점에서부터 똑같은 거리 이렇게 알파만큼 떨어져 있다고 치면 자, 이 값하고 이게 이제 사인 알파 값이고요. 이게 자, 이게 알파니까 이게 마이너스 이제 사인 마이너스 알파 값이죠. 요걸 알파라고 그러면 요걸 알파라고 하면 따라서 보면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플러스가 되고요. 왼쪽으로 가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각도 같을 때 절대값은 같아요.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알파 왼쪽으로 왔을 때 이 값은 사인 알파에다가 여기다가 음수만 곱해준 그래서 요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요. 코사인 어때요?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이게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요.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나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나 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삼각함수 덧셈 공식, 그 다음에 뺄셈 공식이죠. 요거 우리가 언제 썼었습니까? 그 사인 코사인 미분할 때 그죠? 평균 기울기 계산해서 우리가 순간 기울기 계산할 때 요런 걸 썼었죠.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울 필요는 없고 이게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뒤에 표에 나온 것들을 활용을 하면 됩니다. 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가 되고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플러스 사인 베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 나오는 이 관계 사인 알파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알파의 제곱은 1이다. 이 관계는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정의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 법칙에 대해서 복습을 어느 정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물리라든지 우리 기계공학의 동력학, 진동학, 그죠? 그 다음에 통계 이런 데서 이 삼각함수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금방 이야기했던 기억해야 될 거는 정의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유용한 삼각 법칙은 어떤 것들이 있었다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표를 찾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공칭치수 실치수입니다. 자, 요게 여러분들
이제 아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 텐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듣고 기억을 그냥 이름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공칭 치수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노미널 사이즈라고, 영어로는 그냥 노미널 사이즈, 그냥 일반적으로 칭 불리는 치수라는 뜻입니다. 공칭 치수. 그리고 실치수는 실제 치수를 말합니다. 이거는 실제 치수. 이거는 불리는 치수. 그러면 실제 치수를 그냥 말하면 되지 왜 공칭 치수를 말했느냐? 특정한 부품을 좀 더 쉽게 참조하고요. 그 크기를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계략치, 즉 공칭 치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 목재를 우리가 흔히 쓰는 사이즈의 목재라고 쓰면요. 실제 폭은 이게 2인치보다 작고 약 1.5인치고요. 높이는 4인치다. 즉 뭐냐면 단면으로 보면 이러한 단면의 목재인데 이게 한 1.5인치고요. 높이가 약 3.5인치입니다. 약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부를 때 이러한 단면을 가진 목재를 부를 때 1.5 곱하기 3.5 이것도 계략치예요. 이렇게 부르기가 좀 기억하기도 불편하고요. 해서 이걸 그냥 편하게 그냥 이거는 2,4 목재다. 2,4 단면의 목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쉽게 부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공칭 치수, 이걸 공칭 치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치수는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실치수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학 부품을 만드는 제조사들은 사람들이 해당 부품의 치수를 기억해서 사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실제 치수를 조금 더 근사화한 공칭 치수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요, 제품의 공칭 치수와 함께 실제 치수를 반드시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고 부를 때는 그걸 부르지만 실제 치수들은 정확하게 이제 사용해야 될 때는 표를 보고 이제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미널 사이즈, 공칭 치수가 50 곱하기 20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거 실제로 보면 액츄얼 사이즈는 3.75에다가 18.5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거를 이제 우리가 I빔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단면이 I자가 생겨서 이게 I빔. 이런 경우에 노미널 사이즈는 이게 200 곱하기 46.1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요거는 실제는 뎁스, 이 실제 뎁스는 요게 203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203을 부르는 대신에 공칭 치수로 이렇게 W 200 곱하기 46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파이프 관이에요. 파이프 같은 경우는 타입 M의 커퍼 튜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미널 사이즈 공칭 치수로는 우리가 50 그냥 50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실제 치수를 보면 D out 이 바깥 지름이 53.125고요. DI 안쪽 지름은 50.22입니다. 그래서 이거 부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대강 그냥 50mm 공칭 치수의 파이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칭 치수와 실치수를 여러분들 개념들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요. 공칭 치수와 실치수의 한번 실치수 비교에 우리 책에 테이블 2가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구리관 관련되는 치수예요. 구리관. 그러니까 커퍼 튜브죠. 그거에 대해서 요거는 공조기기 및 가정용 상수도에 사용되는 건데 노미널 사이즈 요게 공칭 치수죠. 이게 8분의 3 하면 이게 다이아메타가 0.5고 안쪽 다이아메타가 0.4고 thickness가 0.025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2분의 1이라고 되는 걸 말하면 요런 의미의 치수들을 가진다는 거고, 자 1이라고 하면요 실제로는 1.125 정도 되는 그러한 값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간략하게 공칭 치수를 써서 부른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 나오면 와이드 플랜지 빔이에요. 빔의 단면이에요. 표준 와이드 플랜지 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뎁스 하면 463이고 그 다음에 플랜지 위드스 하면 280이에요. 즉 이게 280이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뎁스 하면은 대략 이 치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에어리아는 이거의 단면적이고요. 자, 이랬을 때 실제 뎁스가 463이고 플랜지가 280이면 그냥 이거를 460 곱하기 113이라고 불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410 곱하기 85 뭐 이런 식으로 불러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